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IT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하죠. 자, 경제개혁의 젊은 기수 최입의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얘기가 너무 궁금한데 예. 오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보정치계의 신사 박원석 동국대 경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박원석 의원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알고 싶어서 하자 그랬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하셨길래 그렇게 우리 제작진한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이킥에서 아이템을 안 잡는다. 이렇게 특집할 줄은 몰랐죠. 통꼭지만 할 줄 알았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분입니다. 작년부터 저한테 암호화폐 사라, 이더리움 사라, 뭐 비트코인 사라 이렇게 권유하셨던 하이킥의 경제머슬 금요일의 지배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죠. 확실히 벌써 없습니까? 털고 나와야죠. 선수들은 벌써 털고 나오는 그렇습니까? 거죠. 지금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할 때. 야, 2,400만 원 찍었을 때 터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이렇게 이거면 사실 이제 지향점이 돈이 없는 캐시리스 소사이티를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래서 저는 여기에 불만이 있어요. 왜요? 우리 저 집사람 제가 돈방석에 앉혀준다 그랬는데 이 돈방석에 앉혀주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이 비트코인으로만 가면 이거 앉혀줄 기회가 없네. 난 열심히 하는데. 지금 암호화폐 열기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뜨거운 겁니까? 최양호 고문. 우리 한국이 특히 더 뜨겁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까지가 나오고요. 아, 그래요? 결제액을 보면은 지금 제일 많은 결제액이 엔화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59% 그렇죠. 정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달러화가 한 2%. 그다음에 한국 원화가 지금 10.4%로 우리가 전체 지금 이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의 결제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0.9, 1% 정도를 차지하면 맞는데 네? 10배 정도 뜨거운 그런 이 상황이 돼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뭐 2,500억 정도가 하루에 거래가 되고 많을 때는 우리 코스닥보다 거래액이 더 많았던 날들이 며칠 있습니다. 네. 이게 돈이 다 어디서 오는 거죠?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걸까요? 뭐 남녀노소 다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요. 세간에는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청소년들까지 최근에 이 비트코인 광풍이 불어서 얼마 전에 한 고등학생이 이 하드포크 하는데 뭐 트위터를 아마 해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매도 했다고 하고 나서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전 국민적으로 약간 광풍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고, 우리 좀 전에 최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대한민국 이제 경제 비중이 세계 경제에서 한 1.6%, 5, 6%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이 시장에서의 비중은 거의 20%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투기에 가까운 이런 광풍이 불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중국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를 금지시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안화 결제가 전체 비트코인 거래에 있어서 90%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래를 금지시키면서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이게 이제 뭐 각국의 시장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 거래소가 이 폐지되면서 사실은 그게 한국으로 많이 넘어온 측면도 있고, 물론 이제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효과도 간접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시진핑의 그 부정 척결 이것 때문에 피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그래서 그거를 자금 세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 시진핑이 딱 집은 게 그겁니다. 그 발표할 때도 위안화의 유출이 너무 많다. 저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래서 금지를 한다 그러면서 사실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가 홍콩에 있었어요. 중국 내 홍콩에 있었는데 거기를 바로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3개의 거래소를 폐쇄하고 4인 간의 거래를 금지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으로 많이 넘어왔죠. 근데 한국에서는 여기서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소에 가시려고 그러면 통장을 개설하셔야 되는 이제 이 과정이 있는데 거기 내국인만 됩니다. 외국인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또 중국의 그런 어떤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도와주는 분들이 여기서 또 그런 이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지갑을 그 안에 여는 그런 이제 수순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내국인의 도움도 있었을 텐데 조력도 있었을 텐데 교수?
과거에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면서 여러 이제 게임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이런 데서 개인정보가 완전히 뚫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담 삼아 그 양자강에 노젓는 뱃사공도 한국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씩 다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지금 이 정보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 그렇게 흘러들어간 그 개인정보들이 이런 데 악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충분히 가능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중국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해외 그 자금 거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국한 그렇죠. 거래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외국한 거래에 대해서 아무런 그 장벽 없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건 엄청나게 국가 경제의 큰 축이 또 뚫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워낙 아까 전에 최 고문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거래 규모가 뭐 한 6천억 정도고 많은 날은 뭐 몇 조 원까지 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정도 자금이 예를 들어서 일부는 그런 진짜 중국 자금이라고 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다. 그렇죠. 이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금 세탁 방지나 뭐 이런 것도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외환관리법도 되고 뭐 탈세도 되고 뭐 그렇죠. 수많은 범죄에 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지시킨 나라들을 보면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금지시킨 나라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정부가 금지시키겠다라고 뭐 이야기를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금지가 될까요? 일단 정부 당국에서 먼저 정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자산이냐 화폐냐 이거를 분명히 해 주셔야. 근데 화폐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법 규정을 이제 사실 적용을 할 것인가가 나오거든요. 이제 근데 그냥 무조건 이건 나쁜 행위야.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가는 것은 불법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블록체인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근본적으로 막으면 안 되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왜 비트코인의 이 뭐 가능성이 눈에 보이냐면요. 4차 산업에 이제 IoT라든가 사물 인터넷에 가면요. 기계가 기계끼리 서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현찰이 돌 수가 없어요. 코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실 암호화폐라는 것은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돈방석에 앉아준다는 얘기를 하듯이 이제는 뭐 결혼할 때 내가 너 코드 위에 앉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이 기술이고 또 우리가 꼭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조건 싹부터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 안 담그는 그런 격이 됐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가장 그 근본적으로 논란이 발생하는 지점이 이게 화폐냐,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일종의 자산적 성격의 그런 것이냐.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나 당사자들은 이게 암호화된 화폐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화폐의 어떤 전통적인 정의, 경제학적 정의에 보면 많이 어긋나거든요. 이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거래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 스스로 무슨 가치 창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융당국이나 정부당국에서는 이제 화폐는 아니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산이냐 그걸 자산이라고 보는 순간 또 여기에 적용해야 될 법규나 규제들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당국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해석 내지는 정의 이런 것들을 아직은 못 내리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이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있으니까 이 과열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통제를 하고 뭔가 이걸 좀 눌러야 되겠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거래 전면 금지는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게 가이드라인과 이 뭔가 규제가 좀 필요한 거죠. 지금처럼 아무런 규제가 없어서 여기서 뭐 최근 들어서는 막 투자 사기도 일어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최정부 금융위원장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그 시그널이나 시각이 좀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 당국 입장은 이제 최정부 발표가 위원장 됐어요. 발표 나온 게 일단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가치의 적정성을 정부가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손해 봐도 정부가 물어줄 이유는 없다. 뭐 정부는 거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이제 사적 거래에서 이루어지니까. 맞아요. 이런 기본적인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 당국의 입장인데 최근에 이제 그 정부 당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TF를 구성을 했는데 TF의 주체가
금융 당국이 아니라 법무부로 옮겨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법무부에서는 이걸 또 뭘로 볼지 아직 명확하게 지금 이제 결론이 안 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부 입장에서 딱 법적으로 보면 기존의 화폐는 아니거든요. 일단 화폐 아니다. 그렇죠. 근데 화폐라는 이름을 달고 돌아다녀요. 거래가 되고 유사 화폐인 거예요. 아마 위조 지폐 같은 거예요. 아, 위조 지폐. 네.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건 사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아까 위조 전에 지표니까 사기죠. 예, 전면 금지라는 입장이 나온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법무부에 이런 입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위조집, 이거는 사기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렇게까지 봐야 되는 것이냐, 전면 금지하고 그 사기까지 봐야 될 것이냐. 근데 최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파생돼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저도 조금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랄 게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중요한 기반 기술이죠. 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근데 이거를 문제를 푸는 우리가 해시 함수를 푸는 과정에서 그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그 채굴의 대가로 비트코인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암호화폐를. 네. 근데 그걸 누가 어느 순간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거래도 하고 건데, 물건도 사고. 갑자기 누가 이거를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가 거래가 시작되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이 비트코인의 거래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 거래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지금 부작용들 아까 얘기했던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외환관리법 위반이 막 수많은 그런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뭔가 이거를 막아야 되는 그거는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원천적인 이쪽 블록체인 기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뭔가 이 대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전면적인 금지 막 이런 논란이 되니까 좀 불안한 거죠. 이게 사실 원조가 사실 한국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싸이월드의 도토리가 이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면요, 뭐가 규제가 가야 되면요, 이 모바일상에 돌아다니는 쿠폰 그것도 유사화폐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걸. 그다음에 항공사의 마일리지도 가상화폐입니다. 그것도 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각국의 입장은 이거죠.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지켜보자는데 네. 저는 미국하고 불란서에서 정의한 것들이 괜찮아 보여요. 뭐라고 미국하고 캐나다는 화폐 서비스 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 화폐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그다음에 불란서는 결제 서비스 사업자. 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는 데는 바탕에는 비트페이가 있어요. 비트페이는 벌써 131개국에서 이게 선불 카드거든요. 돌아다녀요. 네.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도 42개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일본 같은 데는 3만 개. 종류가 다 다릅니까? 아니 이제 비트페이라는 자체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선불 카드인데 결제를 해주고 또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지금 이러한 종류의 암호화폐가 900개에서 1000개가 있는데 그것들 간의 결제 수단이 비트코인이에요. 기축 통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정말 궁금한 게 좋습니다. 그 비트페이라고 하셨죠. 카드, 네. 선불 카드. 내 물건을 뭘 사고 싶어요. 지금 1,900만 원이에요. 비트코인 하나에. 1,900만 원짜리 물건을 살려는 순간 1,000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0.0001까지 분할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폐가 갖는 데는 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휴대성, 내구성, 분할성 등등이 있는데 네. 분할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폐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아니 근데 그게 가격이 너무 빨리 변동하니까 그걸 어떻게 지불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번에 지수 올라갔을 때 4개의 거래소의 평균 이걸 내 갖고 그 실시간으로 그걸 얹어주는 그걸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환거래하는 것처럼 막 실시간으로 환율이 바뀌면은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격 등락이 생각만 해도 머리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는 거래 수단으로서의 안정성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네.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우리처럼 전통적인 화폐에 익숙한 사고로는 사실 그거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거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거부감 내지는 어쨌든 믿을 수 없는
이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래 수단으로 확산되기에는 당분간 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그래서 의원님이 비트코인을 안 사신 겁니다. 실제 결제할 수 있는 데도 별로 없어요. 네. 국내 그거 국내는 가지고서 없죠. 거의 네. 없기 때문에 네. 실제 이게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본이나 네. 거기는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더 거래 수단 내지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고서 그에 맞는 이제 뭐 규제 장치나 이런 걸 마련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이제 한국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건 우리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요 전 주제인데 네. 지금 이제 법무부가 이니셔티브를 주다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은 폰지 다단계 사기다. 폰지 사기. 유사 수신행위다. 이게 사실은 다 법률적인 용어들. 그렇죠, 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다단계나 금융 다단계나 이런 거를 규제할 때 주로 적용했던 그런 법리를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 되는 또 이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의 기반 기술이 되는 이 블록체인 기술인 발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은 그건 이제 눈 감겠다. 당분간 그거는 이제 뭐 우리는 접고 가겠다. 이 선언이나 비슷한 거기 때문에 김동연 장관이 이게 기술적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다소 유보적으로 이걸 얘기한 것도 그렇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네. 유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거래를 좀 나눠서 구분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봐야 될 시. 그건 맞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과 발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도니까 또 관심을 갖는 거고 그걸 갖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라는 게 당분간 좀 지체될 수도 아니,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번 우리가 세게 당한 게 있어요. 줄기세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나가면 줄기세포 아니, 일각에서는 삼보파이낸스 사태랑 똑같다 그러는데 줄기세포 그러니까 줄기세포로 굉장히 앞서가 나갔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딱 끊어버렸잖아요. 황우석 사태 이후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황우석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계기로든지 끊어버리니까 지금 뒤로 뭐 다른 나라에 뒤쫓아오던 나라가 저 앞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의 우를 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노파심이 굉장히 큰 거죠.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벌써 이거는 뭐 우리가 저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은 안 쓰겠다는 건데 공무원들 근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서서 또 말씀드렸지만 삼보파이낸스 사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시킨 최초의 사례잖아요. 비트코인 열풍하고 삼보파이낸스 사태를 잘 비교를 해보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맨 위에 있는 최초 투자자들이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자기네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 사모파이낸스도 고정금리 25%를 주니까 뭐 있는 돈 없는 돈 갖다가 다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뭐 남녀노소 지금 말한 비트코인처럼 고등학생도 막 갖다가 돈 집어넣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자기가 그 원금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 원금을 찾으면서 순식간에 그 시장이 무너지고 아래 단에 있던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돈을 다 빼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광화문 앞에 와가지고 대규모 시위도 일어나고. 근데 그때 뭐라고 했으면 정부가 이거는 우리 금융사가 아니라 일반 회사였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는 책임져 줄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막 자살하고. 아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비트코인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비트코인 광풍도요. 삼보파이낸스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려면 네? 삼보파이낸스 양재혁이가 들어간 죄형이 뭡니까? 횡령이거든요. 그렇죠. 돈을 4년 돌렸죠. 4년 6개월 한 거지. 거래에 대해서 그다음에 25%라는 거 그때 너무나 자금이 많이 풀렸고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25% 준다니까 그거를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가 보호라는 차원을 떠나서 시장의 냉철한 원리로 봤을 때는 돈을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본인의 판단하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본인도 분명히 져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법적으로도 벌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정도의 규제를 해야지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저는 그게 더 많은 이런 부작용을 낳지 않는가. 지금 그런데 계속 나오는 게 정부 쪽에서는 유사수신행위 금지라는 말이 나오는 건 삼보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알아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 미리 막지 않으면 그런 일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관념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 더 눈을 크게 뜨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거래소라는 데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 거래소라는 데가 인가도 안 받고 통신 판매업자. 통신 판매업자. 통신 판매업은 45,000원이면 45,000원 내고 구청에 등록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 저 인터넷 쇼핑 들어가지고 중국산 압축봉 사잖아요. 집에 커튼 달고 그렇죠, 그럴 때. 그렇죠. 그거 판매하는 사람들이 통신 판매업자죠. 근데 지금 그게 거래소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암호화폐 이름으로 거래소로 하는데 몇 조씩 거래라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는 여러 가지 결제 원칙이 있습니다. 네. 먼저 주문한 사람 것부터 호가를 맞으면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주문한 사람부터 하고 뭐 이렇게 쭉 그 순서가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누가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 누군가 주문을 내고 누구는 사겠다 팔겠다 했는데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맞춰가지고 둘을 거래시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거래소 마음대로군요. 그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는 거래소 마음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거기도 룰이 있겠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그 공인하고 또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룰인지도 모르겠고 증권거래소처럼 그런 그렇죠. 게 아닐 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빗썸에서 뭐 이제 해킹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해킹 사고 이제 너무나 쉽게 나고 그리고 뭐 입출금 지연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결제하려고 넣었는데 뭐 몇 분 늦어지니까 막 돈이 막 몇백만 원이 또 떨어져 가지고 뭐 손해 봤다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나 이런 바라보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아예 정식으로 그렇게 하던가, 네. 아니면 막던가, 이제 극단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예 기존에 정부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거래소를 만들게 해주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은 정부가 인정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뭔가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이다. 네. 뭐 또는 화폐이다라고. 네. 근데 정부에서는 그 입장을 못 갖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지금 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은 장이 열리는 시간, 닫히는 시간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명 거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금 익명 거래입니다.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실제 얼마만큼이 매도고 얼마만큼이 매수인지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P2P 이 거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그냥 수수료 얼마 받고 그 거래장을 열어주고 그 개인한테 그 거래할 수 있는 지갑을 등록을 해주고 이게 단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까 이제 매도 매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가 빨리 팔아야 되는데 접속이 안 되는 거라. 이래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내놨는데 그거 아마 승소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소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이 제도적 가이드라인. 근데 정부는 이걸 제도화하는 게 또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도화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인증이 제도화하는 그렇죠. 건데 이게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 지금 뭐 스스로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산이냐 화폐냐로 그렇죠. 먼저 분명히 그 포지션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용되는 화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통화당국이 갖고 있는 이 통화에 대한 통제권, 그 다음에 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해하지 않는 보조화폐로 쓸 거냐, 아니면은 진짜 자산으로 해서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매기고, 그 다음에 뭐 자산을 왔다 갔다 양도세 매기고 하는 자산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일단, 뭐 법무부든 어디든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세금은 걷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가가치세 매겨야죠. 그러면 이제 독일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결제 수단으로 해서 수단으로 하면 이제 금같이 되는 거죠. 각국의 나라별 입장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비트코인의 나라별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 현재 아무런 효용이 없다. 최종국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사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이는 금융 다단계라 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다른 주요 국가 한번 볼까요? 미국은 일반 상품으로 암호화폐를 해석을 했고요.
세금을 부과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걷고 싶은 거 봅니다. 그리고 나스닥 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를 하죠.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고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도쿄 금융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도입을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부터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했고 세금을 부과했죠. 중국 우리가 알다시피 암호화폐 사업자를 직접 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이제 선물거래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선물거래를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8% 올랐습니다. 올랐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선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LP로서 네. 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갖고 있어야 결제를 해줘요. 네. 그런 선물 거래소나 또 상품 거래소 CME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다들 그거는 전망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갖고서 계속 돌아가게 하는. 그다음에 이제는 사실 이제 선물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매도한다고 내놔도 소위 말하는 이게 딱 매치가 안 되면은 못 팔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매도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선물이라는 게 이 물건 인도시기에 물건만 갖다 주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사실은 안정성이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신문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CBOE에서 그 선물거래소 할 때 예? 있잖아요. 시카고 선물거래소. 장거래 시간에 안 합니다, 이거. 시간 외 거래해서 갖고 8시 반이면 끝나요. 아침에. 그래서 얘네들이 따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 다음에 개시 증거금이 30% 정도였는데 이건 40% 넘게 해서 보호장치를 다 해놓고 추이를 보는 거지 처음부터 싹을 짜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아직은 저게 이제 선물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오른 거는 네.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자금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거고. 그리고 현물보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더 높거든요. 그건 이제 장래의 가치가 더 오를 거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거기에 반영이 돼 있고 또 이제 안정성도 담보가 된 거죠.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지금 어느 시점에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게 항상 고민되는 문제였는데 어쨌든 선물 시장에서는 이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이제 가격이 오른 건데 저 흐름세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을 낳을지는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한 것과는 별개로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이제 아까 전에 그 논란을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한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국도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금 해서 추이를 보자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선뜻 받아들여서 먼저 제도화하진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에서 뭔가 결론이 나거나 뭐 이렇게 해야 우리도 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고 근데 그 과정까지 너무 지금처럼 과열 현상이 보이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오히려 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걸 막아놓고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금융당국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세 문제를 얘기했지만 과세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범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받기 때문에 법무부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도권이 법무부로 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거래를 더 많이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박원순 교수. 너무 좀 단순하게 본 거 아닌가 이런 왜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서 거래를 막거나 이런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이런 투기적인 이런 현상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뭐 국내에서 막으면 미국 가서 하면 되고 일본 가서 하면 되고 다른 데 가서 하면 되거든요. 물론 국내 시장이 지금 가격이 한 30% 정도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등락 폭도 높기 때문에 훨씬 더 투기적 이런 성향이 강한 거죠. 네. 그게 어쨌든 이 투자자들을 더 유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부 금융당국에서 해야 될 거는 이걸 그냥 뭐 닫는다 이렇게 심플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가 되는 그런 투기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그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낼지 이렇게 좀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법무부에다 던져놓고 이거는 나쁜 것 같아.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한번 해봐 이러면 법무부의 대답은 다단계고 유사수 진행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법무부에서 뭐를 미스한 것 같으냐면요.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해하고 관심이 싶지도 있죠. 않을걸요? 관심이 없을 거예요. 관심이 네. 없는데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그 안에 메모리 용량이 있어요. 그 코드에. 그래서 지금까지 거래가 다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이배 의원께서 이제 다 당기는 거죠. 다단계처럼 들렸습니다. 다 장부니까. 네. 그 이제 공인회계사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은 삼식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분산된 이 레저들을 갖고서 서로 용인을 안 해주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게 뭐가 안 된다? 거래가 안 돼요. 아, 거래가 안 된다고? 근데 그것이 인정을 못 받는 이제 아. 비트코인은 그게 걸리는 시간이 10분이고요. 이더리움은 15초예요. 네. 스마트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으로 가서 뭐 하고 이러는 게 없이 그냥 바로 정광석화 같이 가는데 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이 범죄에 쓰였다 그러면요. 그 다음 거래에서 막힙니다. 아.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범죄에서 쓰이진 않아도 세탁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 그 돈 세탁 그런 거는 뭐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영국의 HSBC 그 은행에서 뭐 일어나고 돈 세탁해 주다가 2조 벌금 먹은 것들 다 보면요. 네. 은행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로 저 우리가 금융 전체를 이게 문제다. 예,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아마 유사수 신행이 그 법리를 적용을 하려면 거의 확정적인 이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거래의 그 일부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을 보장하고 이 거래를 그 자체가 사실은 사기거든요. 그걸 보장한다는 것 아,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확정금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상화폐가 아닌 암호화된 화폐가 아닌 가짜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유통시키는 행위. 무슨 코인 해가지고 네네. 또 그렇죠. 이런 등등은 규제가 가능한데 이 자체를 유사수 신행위로 규제한다는 거는 조금 좀 뭔가 핀트가 좀 안 맞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까지 나온 얘기는 일종의 원칙적 금지를 하고 예외적 허용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가 이러저러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실명거래 장치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리고 어쨌든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이걸 사고 빠지고 이러려면 그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 거래량이 얼마고 거래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뭐 공시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다 충족시키면은 네. 허용하겠다. 이런 등등의 그렇죠.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일 고민은 아마 그걸 겁니다. 거래량과 거래 가격을 그렇게 공시 비슷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사실은 이게 매도인지 매수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데다가 실은 일부의 거래소는 그 거래량과 거래 가격이 실제 이 주문자나 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 거래량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거래를 금지시켰다 그러면 아마 저 시장은 굉장히 축소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죠. 미국도 보면 벌써 그걸 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소프트 리밋, 하드 리밋이 다 들어가서 2분 뭐 20% 뜨면 2분 정도 쉬었다가 그다음에 2분 이제 거래를 정지하고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짜 거래소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규정만 해주면은 지금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거래소 사장이거든요. 수수료 뛰니까. 예, 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0.15%입니다. 그러니까 6조가 들어가면 900억이 그날 떨어진 거예요, 자기한테는. 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금을 내던가 뭐를 해서 네. 그 전체의 어떤 아우르는 협회를 하든지 자율 규제를 해야지 자기네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대세는 어떻게 거슬릴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안 쓴다 이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화폐 발행량의 10%만 현금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현금 좋아한다 그러지만 벌써 신용카드가 앞선 게 오래고. 그렇죠. 영국 벌써 버스 타러 가보세요. 현금 안 돼요. 중국의 시장 가보세요. 간판 보시면 뭐라고 쓰세요? 노 캐시. 알리페이로 해야 돼요. 뭐 불란서 뭐 다 거기도 일정 금액 되면은 이거는 현금으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러한 대세를 우리가 거슬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많은 제안들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딱 정착이 되면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실정에 맞는 것들이 옵니다. 이거는 살려주면서 막을 건 막고
기준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9월에 이미 금융위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안을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박원숙 교수께서 앞서서 지적하셨지만 이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왜 그거를 허용을 해주냐, 왜 제도권에 넣어주냐고 극렬 반발해서 금융위가 그 안을 접었거든요. 화폐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는 거니까 그거 자기네 밥그릇 갖고 가는 싸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보조화폐로 쓰려는 정책을 이제 생각을 했으면 그걸로 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경제학적으로 이거에 대한 세미나가 많은데요. 공통되게 나오는 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 유일한 기축통화가 되면 인플레이션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발행량이 한정이 돼 있었고 디플레이션이 올 수는 있어도 네. 인플레이션 없다. 그러면 미국처럼 그렇게 달러 찍어내고 그런 일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고통받게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경기를 조정하고 변동시키는 그런 이 화폐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 논쟁이 있을 뿐 중앙은행이 없어지겠네요. 없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문제를 한편으로는 굉장히 찝찝하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게 이제 어쨌든 중앙은행으로서 고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사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실제 이게 그 정부나 어쨌든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화폐로서의 기능이 커지면 그만큼 지금 이 통화량을 조정하고 이 통화신용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국은행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 그러나 어쨌든 이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되는 그런 뭐 그 블록체인 기술이나 또 그에 기반한 어쨌든 핀테크 금융기법 같은 이런 새로운 그 금융기법들을 생각해 보면 이걸 뭐 마냥 그냥 그 나쁜 거다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최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 예? 최이배 의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다, 이게 한정돼 있다 이러는데 비트코인에 한해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또 뭔가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유사한 그러니까 유사한 암호화폐들은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 왜냐면은 그 함수 만들어서 그 제대로만 설계하면은 계속 채굴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지금 그게 한 1000여 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로 나도 만들어서 인정해 달라고 하면은 너는 인정하는데 너는 인정 못 한다. 또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이 기술에서 나온 이만큼의 블록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쓰는데 나머지는 안 쓰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또 이거는 누군가가 이게 다 같이 사회적 합의에서 정부가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융당국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네? 이것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거를 화폐 보완 대체제로 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가 한국에서 달러를 가지고는 원래는 우리 화폐가 아니지만 통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받아주면은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고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순간순간 환율이 바뀌면 우리가 그거 못 쓰는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너무 그게 급락이 심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금융의 전체 체계에서 봤을 때 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역할이 지금 현재 이 금융 시스템에서 필요한 것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보고 이게 그 블록체인 기술 등등과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사회적으로 뭐 어떤 코인을 쓸 것이냐 뭐 이런 거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단순히 또 이제 완전 투기적인 막 그런 거래들만 그렇죠. 나오니까 문제가 말씀하신 되는 거죠. 거에 굉장히 최양호 부합되는 예가 일본 예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 비트코인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회계준비위원회라는 게 뭐 회계기준위원회인가 거기인데 거기서 이제 회계 기준에 적합하니까 기업 회계할 때 비트코인을 넣어서 계산하라 이렇게 이제 뭐 권고를 하고 그게 이제 올해 회계년도부터 이제 쓸 수 있다 그러는데요. 아, 기업 자산으로 인정한다. 예, 자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거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정의들을 내리고 그렇죠. 이것은 어떠한 용어를 했던 것이 분명히 스터디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이제 참고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은 우리 저 최비영께서 또 회계사님이시니까
한번 꼭 그것 좀 보셔갖고 우리나라에 준용될 것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예가 참 저는 눈에 띄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과열돼서 막 하는 거 같은 상황이 아닐 때 이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거기에서는 이제 형성이 돼 있고 안정화될 수 있었던 오히려 일찍 시작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시작하기가 무섭게 지금 막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럼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앞서서 이제 그 전문가분들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기존 금융권에서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인 것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정부에서 어떤 규제안이나 제도권으로 넣으려고 하는 안에 대해서도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안을 폐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9월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최영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과 이 암호화폐는 정말 선진 기술이다. 이거는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세계의 탑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 유사한 일이 작년에 있었어요. 인터넷 은행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들이 인터넷 은행 우리 다 지금 모바일 뱅킹 다 하고 그 관련 서비스 다 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해가지고 안정성 다 보장받는데 듣보도 못한 사업자들한테 은행 허가증 내줘가지고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이 인터넷 은행 사업자 선정을 미룹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란 듯이 중국이 텐센트, 리커창의 텐센트 회장을 딱 붙잡고 거기다 허가증을 내주고 굉장한 인터넷 은행 붐을 쫙 일으키죠.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뒤늦게 카카오하고 뭐 이런 사업자들을 내주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금융위가 막 이제 그렇죠. 팔 비틀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팔 비틀어서 했는데 이미 하고 싶은 사업자들은 거기 텐센트가 하는 걸 보고 나서 차라리 저게 더 나은 시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냥 후발주자로 주저앉았거든요. 인터넷 은행 시장에서. 그런 재판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 거예요.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 거죠, 지금. 이렇게 후발저주로 뒤처진 거. 아니, 저 싸이월드 도토리가 이거의 원조 할아버지라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싸이월드라는 게 사실 뭘로 간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으로 간 거고요. 그렇죠. 뭐 MP3도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고 뭐 얼마나 많은데 과연 그것들을 글로벌하게 우리가 확장시키지 못한 점들이 굉장히 땅을 쳐야 되는 이런 적폐청산이죠. 이런 것이야말로. 근데 요번에는 진짜로 지쳐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2020년이면은 이제 5G가 네? 이제 표준화가 되고요. 5G가 되면 그때부터 기계와 기계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때부터는 제 판단으로는 이러한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쓰여야 돼요. 왜냐하면 기계와 기계 간의 결제 수단이 이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이 플랫폼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을 키우기 위한 그런 프로모션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EA라고. 네. 거기에 들어간 회사들을 보면요. 어마무시합니다. JP 모간, MS, 삼성 SDS. 거기서 만약에 MS에서 자기는 윈도우 얹어놓고 거기서 모든 일어나는 이 구매 행위가 이더리움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순식간에 이더리움이 1등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삼성 SDS는 물류도 하고 있죠. 글로벌 물류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플랫폼 싸움을 했는데 거기 지금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지켜보겠다는 꼴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금융당국과 그리고 그들이 규제하는 그 기존 금융권과의 이 기득권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전면 거래 금지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듭니다. 무슨 경쟁 관계이거나 당장의 이익 다툼을 하는 이런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기존 사고 방식 네? 내지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기존 거래 그리고 기존의 시장 환경 여기에 그냥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커서 이게 뭔가 새로운 거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를 좀 꺼려하는 약간 게으름의 산물 같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문제는 결국에는 이게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핵폭발의 원점이라고 비트코인의 핵폭발의 원점이라고 대한민국을 해외에서 지칭할 정도로 과열화되어 있고 그리고 투기 시장화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좀 이게
발라낼 거냐. 그렇죠. 그 발라내는 규제를 어떻게 정밀하게 만들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자체를 그냥 최영호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덮어버리고 야 이제 내일부터 이거 없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국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을 그렇게 했더니 그게 한국어 가지고 투기 시장화 되듯이. 그렇죠. 또 어딘가는 이걸 가가지고 이 우리 국민들이나 내국인들이 이 시장에 참여할 거라는 말이죠. 비기자고 하는 거죠. 참여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그 규제를 만들고 뭔가 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제도권 내로 이 단계적으로 이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끌어들이는 건데 그걸 어떻게 좀 정교하게 만들 거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근에 제 세미나 가서 저 정부 부처 사람들하고 세게 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어디 정부 부처였습니까?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법정 앞에로 가냐 마느냐 싸움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거기서 의심을 갖고 있는 거는 화폐로서의 신뢰가 없다. 1번. 2번이 경기안전수단으로 쓸 수가 없다. 뭐 하도 변동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단일 화폐에 그런 폐해가 있었다. 뭐냐면 유로. 그리스가 망하니까 유로가 당한 것처럼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답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답이죠? 오늘 시간이 이거는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아, 그렇습니까? 요거는 또 다시 요거는 다시 하는 걸로. 속편으로.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갖춰가는 과정으로 가야지 이런 것 때문에 간둔되는 건 아까 박 의원님처럼 이건 참 바보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제 그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질문지에 3분의 1밖에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한참 딴 얘기한 거예요. 질문지에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1,400만 원까지 했는데 2,400만 원 갔다가 비트코인 뭐 1,900만 원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이런 거는 예, 최대원 좀 우리가 안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일단은 너무 과열돼 있기 때문에 과열돼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안 하면 좋겠다. 15일 정부안 보고 예.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예. 그럼 그렇습니다. 되겠다. 예. 자, 박원순 저도 교수님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약간 이게 이제 투기 시장화 비슷하게 돼 있고 네. 개인들이 뭔가 이게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대책도 보고 또 이후에 좀 시장 전망도 보고 두루두루 살펴야지 이미 이제 미리 들어가서 어느 정도 여기서 뭐 그 수익을 내고 성과를 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그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 말씀드립니다. 겁이 나죠, 사실은. 겁이 나죠. 자, 최영호 고문. 네. 뭐 저는 뭐 찬성합니다. 근데 이거 뭘 찬성한다는 겁니까? 투자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 네, 투자해서 그렇지만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남들이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살라는 그런 투기적인 원칙에만 하지 마시고요.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첫발을 띄드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네. 사놓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비트코인 좀비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그게 무슨 이게 말이죠? 거래 그 시간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24시간에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단타 매매하려고. 그리고 초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위험성이 크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적 가능성을 보고 네. 사두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장래의 어떤 가치 그런 투자자들도 있어요. 일종의 비트코인, 이제 네. 기관 투자자들처럼 그런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 블록체인 기술이 과연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떤 가치를 가져올지는 솔직히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가능성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거래소에서 네, 일어나는 최영호. 거래의 90%가 오전에 샀다 오후에 파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그냥 첨언을 하려고 그 말씀드렸습니다. 우량주니까 사두고 묻어둬라. 그럼요. 잊어라. 네. 야, 그 완전 증권의 그 오래된 명언 격언이잖아요. 하루 등락폭이 1,000만 원인데 그거 쉽지는 않죠. 아니 그러니까요. 본인 돈이 지금 1,000만 원씩 날라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묻어두고 기다려요? 우리 집사람한테 3시 전에 팔라 그랬는데 팔았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나머지 얘기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희 나머지 굉장히 얘기는 재밌는 얘기였었는데. 정부 대책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번 하시죠. 자,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